공사학번 가장 먼저도 입학해서 제일 먼저 졸업을 하신 권혜영. 이걸로 할까요? 전 공사학번 권회옥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일자리 담당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카톨릭대학교 지금 사회복지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지금 2년째, 올해가 2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봄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사학번이라서 첫 학번이잖아요. 근데 저만 와서 조금 죄송을 하고요. 저희 학번이 첫 학기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분위기가 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일 단합도 잘 되고 지금도 잘 되시죠? 네. 앞으로 혹시 지금 다른 분들 많이 남아서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6학번 졸업생 홍명숙입니다. 저는 지금 1급 사회복지 자격증 따가지고 고덕에 있는 강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복리후생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서 나이 많은 사람도 1급 따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앉아서 걱정할 시간에 공부하면 충분히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좋은 소식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06학번 김경아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선배님들이 강사분이 되셔서 저희끼리 이제 스터디를 했을 때 그 대표를 맡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건 스터디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아니면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말씀드리려고 참석을 했고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06학번 양호임이고요. 작년에 그 후배님들이 불러주셔서 1급 스터디 강의에 참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올해 다 해서 저희가 선배들이 미약 하나만 힘을 보태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공부하셔서 1급도 많이 합격하시고, 또 그 자격증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에서도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8학번 김미라고 하는데요. 저는 조기 졸업을 했고요. 이번에 사실 여기 제가 앉을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앉아 있어갖고 좀 죄송스럽고, 앞에 선배님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더 노하우도 많으시고 이러니까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모두 해결하고, 그리고 1급 이번에 많이 붙고 저희 후배들한테도 이런 귀감이 될 수 있는, 지금 이제 오신 분들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중에 양호인 졸업생과 권혜옥 졸업생은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과정도 하셨기 때문에 혹시 대학원에 관해서, 대학원 진학이라든가 대학원 생활에 관해서 궁금하신 것도 그 졸업생분들께 여쭤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질의응답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편안하게 먼저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들 손 드시고, 그러면 학생장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립니다. 집에 가서 후회 안 하시도록요. 오늘 생생한 거 있죠? 마음에 드셨던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거 마음에 담고 오신 거 마음껏 질문하셔서 좋은 해답 얻고 가시길 바랍니다. 용기 있는 분이 먼저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 스터디들 맡아주시고요. 4학년 과 대표님이 먼저 질문을 좀 보여주시죠. 시작을 잘 해주셔야죠. 제가요? 지금 스터디가 이제 작년에 김경환 선배님이 해갖고 진행하셨고요. 학과장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올해도 지금 시작은 됐는데 조금 늦은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1급 스터디 하는데, 지금 홍명숙 선배님 같은 말씀하실 때는
시험 볼 때 번호에다 체크를 하라는 그런 노하우가 각자 분들대로 다 강의를 이제 일부 하신 분들은 이제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선배님들 각자의 그 시험 볼 때 그런 노하우를 여기서 좀 간략하게 좀 가지신 거를 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받으신 분이 또 다음 분들 릴레이로. 아니, 기억하시죠? 그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세요? 먼저 답변을 예, 선배님, 예, 말씀. 제가 마이크 가까이 있고 제가 빨리 말을 해야 다른 분의 노하우가 예. 저희도 이제 작년에 8월 말에 이제 스터디를 결성을 했고, 저도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저도 한번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를 했었었고, 한번 모임에 처음 참여하고 나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서 스터디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많이 해보시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왔다 갔다 2시간씩 소모하면서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것보다 혼자서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시험이라는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면 함께 모여서 같이 끌고 가시는 게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서로 도와서. 예, 저희도 그래서 선배님 덕에 끌어주셔서 다행히 왔고요. 저도 그래서 합격을 한 것 같고요. 나름의 제 공부 방법, 비법이라고 하면 매주 모여서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8월달, 7월달에 모여서 한 번 보고 나면 시험 볼 때 1월달쯤 되면 잊혀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세요. 물론 다 100% 기억을 하실 수는 없으세요. 요약하고 저희가 정리해드린 거는. 하지만 그게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서 딱 기틀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한 번 모여서 전체적으로 훑고,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꼽아주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나중에 혼자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혹시 스터디를 참가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직 저희가 3과목이 남아 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도 모여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계속 문제풀이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인 방법은 시험이 이렇게 2달이 남으면 굉장히 초조해져요. 지금 해봤자 다 못할 것 같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심지어 저는 시험 전날 이틀 전에도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붙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접으려고 했었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포스트잇에다 막 붙였어요. 나는 붙을 수 있다. 난 합격. 막 이러면서 축 합격 막 써놓고 자기 체면 걸면서 그러면서 포스트잇 붙여놓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때 제가 어떤 강의인지 아니면 교수님 말이 떠올랐던 게 뭐냐면 권기찬 교수님이 매일같이 글을 올리신 거 봤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고.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게 너무 마음에 딱 꽂혀가지고요. 내가 포기 안 하면 붙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했고요. 이렇게 시간이 쫓기고 많이 안 남았을 때는 다 보실 수가 없어요. 제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수험서에 보시면 해마다 출제 경향들이 가장 빈도가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빈도 순서대로 공부를 하셔도 제 생각에는 시험을 합격하는 요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빈도가 높은 챕터부터 해서 공부를 하시면, 제가 맡았던 건 인행사였는데 앞에 부분에 이론 부분에서 거의 50%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만 확실하게 외우시고 공부를 하셔도 30문제 중에서 20문제는 제 생각에 거뜬히 넘을 수 있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다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챕터만 먼저 공부하시고 문항 빈도 몇 % 나왔다. 그 빈도 순서대로 시간을 안배를 하셔서, 만약에 해마다 한두 문제 나왔다. 10% 이하, 7%, 6%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면 과감하게 접으세요. 접으시고, 빈도가 가장 많이 출제 경향이 많았던,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엔 작년처럼 문제가 어렵지 않을 게 분명하고 합격률을 높인다는 건 당연하거든요. 30% 정도 올린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려면 시험 출제에 제가 위원이라 하더라도 욕을 안 먹으려면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을 가장 많이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방법대로라면 항상 나오는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접을 건 접으시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마지막에 정리를 하시면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급 시험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좀 있어요. 권기찬 교수님이 자기한테 좋은 얘기 했는데 나보고는 처음에 입학하니까 젊은 사람 따라갈 수 있어요. 이랬고 가슴에 대못을 박은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이악 물고 해서 조기 졸업하고 1급 따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근데 내가 1급 시험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은 거는 학교에 와서 졸업하면 내 손에 과연 무엇을 쥐고 나갈까? 일단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총학에서 일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행사 때마다 잘 참여하는 분도 있고 있는데 우선 나를 돌아보자고요. 내가 사이버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장,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1급이 없으면 서류조차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반드시 1급을 따서 나가야지만 그래도 대학 졸업을 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급 졸업은 필수 조건이에요, 이제. 지금 사회복지사들 그 취업하는 거 보면 1급하고 요양보호사하고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는 일종 면허는 거의 필수거든요. 근데 자격을 만들어 놓고 기회를 만들어야지 내가 자격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딘가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은 그냥 불나방 같이 뛰어드는 거니까 우선 나한테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걸 해야 돼.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1급인데 1급 사회복지가 제가 해보니까 저는 51살에 대학을 들어와서 3년 조기 졸업을 했는데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부족할 뿐이지 우리가 오프라인하고 전혀 틀리는 게 없더라고요. 사회복지사랑 일을 해보니까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얘기하면 내가 좀 건방진 것 같지만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소진되는 거는 걱정하고 책상에 앉아서 끙끙거리다 소진되는 거지 막상 그 사업에 뛰어들어서 하는 건 별로 못 봤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뭐 엽관주의라는 거 알죠? 학연지연인데 이제는 그런 거 때가 어느 때인데 학연지연 이제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을 건 실력하고 자격증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1급 시험을 보는 걸 보니까 8과목이 어렵지는 않아요. 양이 많아서 그렇지. 근데 운 좋게도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그 출제 부위원장을 며칠 전에 제가 만났어요. 한혜빈 교수라고 만났는데 작년에 17%밖에 안 붙어서 올해는 30% 맞춘대요. 그럼 김경아 선배 얘기처럼 기본에 충실한데 단 난이도 조절은 하지만 지문은 길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번엔 또 다행인 게 뭐냐 하면 우리 시험 볼 때는 한 문제당 50초였어요. 근데 요번부터는 한 문제당 60초를 준대요. 시간이 15분씩 늘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조금만 하는 사람은 붙고 공부 조금 못하는 사람은 한두 개 차이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한시적인 노력이잖아요. 내년 1월까지만 충분히 하는데 연말에 놀고 크리스마스 때 놀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러고 남은 시간에 공부하려니까 첫 과목인 인행사만 8번 모으다가 시험 보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교시별로 나눠서 하세요. 그리고 시험 보는 노하우는 제가 행정론 강의할 때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 강의를 들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노하우가 더 차별이 돼야 되니까. 근데 우선은 스스로의 자신감이에요. 괜히 시험 보러 가서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보지도 못하고 OMR 카드도 부들부들 떨고 집에서 카피 떠서 연습해보고 하면 돼요. 뭐든지 준비해놓고 가면 흔들림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공부하고 2달만 와짝하면 어렵지 않아요. 146개만 맞으면 붙으니까. 근데 공부할 때는 180개로 맞춰야지 돼요. 거기서 실수하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문제고 동기부여가 문제지 시험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상입니다. 글쎄요. 먼저 말씀하신 두 분이 다 말씀하셔서 제가 뭘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저희는 강의 시간에 노하우랄까 그런 거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사람들이 취약한 점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서도 그날 떨려가지고 저랑 같이 시험 본 한 분도 떨려서 아침에 급체하고 그래서 시험을 못 보고 근데 그런 거 있었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거의 이제 시험 볼 때가 한 달쯤 남았는데 되게 벅차니까 이제 아까 홍명숙 씨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 많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만둘까 하고 그러다가 전 그런 생각했어요. 나를 책찍질하는 의미로
뭐 내가 애들처럼 수능 봐서 대학 갈 것도 아닌데 편안한 마음으로 하자. 떨어지면 좀 어떠냐. 그래서 저는 주변에 뭐 시험 본단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정책논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든 책 기본서를 한번 쫙 소설책 읽는 것처럼 읽었어요.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하냐면 이 옛날처럼 단답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응용을 많이 합니다. 특히 실천 같은 경우는 정책론도 마찬가지고 행정론도 마찬가지고 책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딱 하고 시험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난이도를 높이기 때문에 응용을 많이 해서 기초 체력이 이렇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응용 문제에 상당히 취약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라는 것이 출제 경향들 보면 한 30%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시험을 내고요. 그 다음부터는 난이도가 좀 조절이 되니까 그거를 감안하시고 난이도 조절 문제에서는 기본적 소양이 없으면 맞출 수 없는 그런 경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8권 읽으면서 나중에 저희 정책론 시간에 요약본 드린 것처럼 전 과목을 요약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저희 학우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인행사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나중에 되면 다 단기 기억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돌아가서 그때 요약한 게 없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절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요약본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마지막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도 편안하지 않으면 아마 저희 동기들도 많이 그랬을 거예요. 답안지 쓰다가 한 칸 밑으로 내려버린 사람들 이런 거 상당히 조심하셔서 사회복지 협회에 가면 답안지 이렇게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문제 풀 때도 그걸로 답안지 작성하는 법을 자기 스타일에 맞게 어떤 사람은 다 풀고 나서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풀면서 그냥 바로바로 적거든요. 어쨌든 자기 스타일에 맞게 그거를 이렇게 쭉 제가 바로바로 적는 이유는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적거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적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마 이번에는 뭐 시간도 좀 늘어났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좋은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대학원 가서도요 사회복지 1급 딴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 사회복지 1급 땄다는 것만으로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활동도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사회복지 1급 따니까 대우가 달라지던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양훈 선배님 말씀처럼 사실 제가 여기 앉아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1급을 땄기 때문에 앉게 된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11월, 12월, 1월 올해 이제 좀 시험이 늦어져 갖고 작년보다 한 3주 정도 늦어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은 거예요, 지금. 저는 솔직히 학교에서 이렇게 1급 시험 이제 같이 저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어요. 진짜 작년에 24일, 1월 1일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1월 1일 날하고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날조차도 학교 나와서 문제를 풀었을 정도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자기가 이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나, 그리고 자기 생활을 조금 더 벌릴 수 있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기본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제가 이렇게 했을 때 1급 시험을 볼 때 사실 제가 자만했던 게 1교시, 2교시를 보고 나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는 학우들한테 막 전화하고, 야, 너도 봤으면 붙었을 거야. 이럴 정도로 쉬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되게 쉽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3교시에서 완전히 꽈락이구나 이러고 나왔는데, 사실 제가 딱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다 끝나고 난 시간이 12월 둘째 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 공부가 시작됐어요. 사실 지금 이제 계속 공부를 했던 건 아니고, 선배님들 그 공부 이렇게 가르쳐 줄 때 학교 와서 열심히 해요. 집에 가서 딱 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둘째 주 끝나고 나서
기본서 위주로 저는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기본서가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은데 교수님들 이렇게 그 시험 과목 8과목 있잖아요. 기본 전공 과목들은 제가 기본서를 1학년 때부터 다 샀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한 권은 이제 저는 어쨌든 보면서 다 띈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급 시험 보면서 기본서를 이제 선배님들하고 한 번을 띄었고, 그럼 이제 대충 이제 선배님들하고 뛰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집에 가서 잊어버리니까 아무 소용도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집에서 이제 딱 두 번째 뛰고 나서 문제집 풀면서 이제 학교 와서 문제를 풀었죠. 문제 이제 시험 시간 딱 맞춰갖고 문제를 풀고 갔는데, 그 시간 빼고 집에 가서 뭘 했냐면 주말에 이제 기본서를 강의를 계속 들었어요. 기본서를 한 2번 정도를 더 뛰실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 제가 주말만 이용해서 했는데, 한 권당 하루에 한 권을 뛸 수가 있어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기본서를 지금도 못 하셨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기본서를 2번 정도는 충분히 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저처럼 딱 들어가셔서 오히려 우리 교수님들보다 시험 문제가 안 어려워요. 저희 교수님들 시험 엄청 어려웠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근데 공부할 땐 진짜 어려웠는데 딱 1급 시험 보는데 진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이제 그래도 볼 거니까 이렇게만 편하게 봤는데 1, 2교시 보면서 우리 교수님들 시험보다 이거 더 쉽잖아 이러고 봤어요, 사실. 그래서 기본서를 위주로 하고, 저는 이제 아까 경화 선배님도 1, 2주일 정도 한 독서실 가서 하다는데 저도 한 1, 2주 정도는 토요일, 일요일 반납하고 독서실에서 시험 보기 2주 정도 문제만 풀었어요. 진짜 문제 하루 종일 밤에도 이렇게 문제만, 그 기간 동안에만 저는 문제를 많이 풀었고, 대부분은 다 기본서 위주로 하고 기본서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도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더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해하지 않고서는 절대 시험 문제를 풀 수 없을 것 같고, 기본서를 일단은 이해하는 쪽으로 풀시고 나서 문제는 그냥 단지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한번 시험해보는 그런 방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일게요.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하고 1급 시험 문제는 그 공부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 시험 공부가 틀리고 학문 공부가 틀려요. 교수님 인정하시죠? 그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자격을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하는 공부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기초적인 것부터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 공부할 때는 사회복지 세미나라는 게 교과목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 한 번씩 훑어주시는 과목이었는데, 학우님들이 중간고사 이럴 때 과목이 너무 많으니까, 공부할 범위가 많으니까 그게 폐강이 됐더라고요. 저 졸업하고 나서. 그래서 그게 평생교육원으로 넘어갔는데, 시험 공부하고 학교의 그 기말고사 공부나 중간고사 공부는 따로 해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2달밖에 안 남았는데 2달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기본서, 요즘 어떻게 공부를 하냐 하면 보면 시험 문제를 풀면서 그 해설을 외우더라고요. 그거 아주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기본서에 충실하고 나서 그거를 봐야지 되는데, 문제를 풀면서 거꾸로 하면 그 순간은 아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는 기본서를 위주로 보는데, 그것도 단계적으로 봐야지, 시험 보는 노하우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를 푸는데, 지금은 이제 각 과목별로 풀지만, 나중에는 세트로 풀어야 돼요. 240문제 한 세트.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문제 더 푸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난수표식으로 해서 푸는데, 그때 자기 점수를 봐야지 되는데, 처음에 풀었을 때 제가 168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붙었어. 자만할 수 있어요. 근데 168점이 결코 많은 점수가 아니라는 게, 가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할 때는 한 30점은 깎인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화장실도 굉장히 멀어요. 수영장이 열악해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니까 잠시 쉴 틈도 없다고요. 그리고 일단
시험장에 갈 때는 자기 차 가지고 가지 마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지. 대부분 수험 장소들이 전철역 근처에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데 자기 차 가지고 가서 5분 전에 헐떡헐떡 가지고 가면은 머릿속이 하얘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경험자들이 얘기니까 한 30분 전에 미리 가서 앉아서 진정하고 시험을 봐도 붙을까 말까인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한 번도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확률이 100%잖아. 붙을까 떨어질까 50%밖에 안 되잖아요. 왜 내 스스로 50%의 확률을 깎느냐고요. 준비해 놓으면 확실히 붙을 수 있는 그거 생각이 있는데, 의지가 있는데, 붙을까 떨어질까 그 시간에 한 문제 더 보면 돼요. 미안해. 그런 얘기해서. 그런데 확률상의 싸움이니까 한 번도 내가 떨어질까? 내 스스로 자신한테 나를 못 믿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붙는다는 확신하에서 공부를 해야지 되지, 이거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면 쓰면 돼요. 내가 기억했다 쓰면 되는 거니까 나올까 말까? 아니에요. 확률은 그 시험 문제는 30문제 중에 10문제는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다른 10문제는 그저 그냥 대강 봤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나머지 10문제는 공부 안 하면 못 맞추는 문제라고요. 그러면 과락을 포함하지 않고 60점이잖아요. 평균 60점에다 커트라인을 두는 이유가 공부 좀 해서 시험을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먹으라고 주는 거는 우리가 다 받아 먹어 있죠. 그것도 틀리면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주려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다 맞아야 하고, 공부 조금 해서 맞는 것도 맞아야 하고, 내가 들이파서 한 것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8과목 중에 전부 지금 75점을 기준으로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75점에서 조금 노력해서 깜빡 졸아서 실수해도 70점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240문제 중에서 146개 맞으면 되는데 143개 맞춰서 떨어지면 그거 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믿고 공부를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지, 이것저것 다 빼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할 생각은 절대 하시지 말라고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합격했어요. 솔직히 제가 제일 졸업한 지가 5, 6년 되신 거 아시죠? 시험 문제가 강사를 한 2-3번 바뀌어서 좀 많이 변했는데요. 저는 수업할 때 선배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좀 잘하시는 분을 초빙을 해서 했어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저희 60여 분이 넘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강당, 학교 측에서 서로 배려를 해서 강당을 빌려서 시작을 했고요. 그 60여 분이 거의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시험을 못 봐도 보겠다 하고 가셨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때 70% 이상 합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쉬었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저도 처음 공부를 할 때 사이버에서만 하다가 저희가 처음으로 면대면으로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근데 느낌이 되게 많이 달랐어요. 그냥 모니터에서 일방적으로 보는 거랑 면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바로 질의응답이 갈 수도 있고 더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느꼈던 거는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모니터를 통해서 한 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강의를 저는 한 분이 다 했었거든요. 그분이 전체적인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과목 하나하나가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물망처럼 그냥 뭐 인행사, 실천론, 뭐 법제, 행전 이렇게 따로따로 된 과목이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면만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를 할 때 같이 8과목을 다 같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좀 전체적인 눈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답이나 뭐 이런 게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엔 1시간이겠지만 그게 2-3번 반복이 되다 보면 시험 당일날은 그게 10분이 될 수도 있고 1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저도 떨어졌나 했는데 저도 모르게 맞는 답에 근처에서 찍을 수 있었던 거는 여러 번 반복적인 학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반복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답 근처에 이렇게 가서 찍었겠죠.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많이 보시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시험에 관련한 그런 아주 세부적인 노하우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1학년 평소에 1級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가 앞에 계신 분. 누군가가 후배님들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면 저희도 이렇게 저희만 계속 말을 하니까 방송 찍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어떤 질문인지 구체적으로 하시면 좀. 저는 지금 공부학번인데요. 솔직히 지금까지 공부해서 보면서 제가 스터디 활동을 많이 했으면 이런 부분에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못해서 여기 오면서도 제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보강하기 위해서 왔는데 와서 보면서 항상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사이버 공부도 한양대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부하는 선배님들은 도대체 그 전에 3년, 그러니까 조기 졸업하신 분도 3년이고 4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많이 활용하시면서 공부하셨는지 또 그리고 1급 자격을 저는 졸업하면서 공부를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학교 공부를 하면서 1급 시험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1급도 준비하시고 제가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근데 제가 이제 그 공지사항에서 그 1급 스터디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화요일마다 제가 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 있는데 그걸 참석을 지금 한 번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3회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3회를 그걸 또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금 이제 2개월 남았는데 2개월 동안 또 어떤 식으로 좀 마무리를 저 같은 경우는 1급 저거 나눈 거를 다 사놓고 한 번도 못 봤어요. 솔직히 그 전공을 다 마무리하면서도 제가 못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바꿔서 선배님들이 기본부를 많이 중점적으로 바라는데 지금서부터 제가 준비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노하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다. 어려워. 네 차시 남았습니다. 지금 강의한 네 차시 남았으니까 3개가 안 나. 세 과목 실천론하고 기술론하고 법제로. 지역사회. 실천 기술로 그다음에 법제로.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을 세 과목 나왔다고 말씀드려서 제가 혼동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고 그리고 학교 생활 가장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이버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가지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을 하시면서 다른 꿈이 있어서 사이버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 다른 전공을 했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사회복지학을 한번 공부를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저도 막연한 그런 기대 때문에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나름 그래도 자존심 있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지금 하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도저히 무슨 직장생활 그리고 이 사이버 강의 1급 시험까지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급 시험 준비를 학기 중에 다른 수업 준비하면서 하는 거 정말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저도 불가능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하나 다른 점은 제 최종의 골이 내가 그래도 사회복지학이라는 걸 공부를 했는데 자격증을 안 따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졸업을 하고 시험을 바로 보려고 했었어요. 졸업하던 해에. 근데 9월에 이제 둘째를 낳고 10월에 이제 저도 하구님처럼 책을 새 거를 쫙 8권을 멋지게 쌓아놓고요. 네, 아이를 보면서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두 번째 제가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 달라졌던 건 뭐냐면 앞서서도 강조를 했지만 같이 하면서 서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표의식도 더 확실해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짧은 2개월이 남았지만 제 생각에 지금 4과목 남았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빨리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리뷰를 전체적으로 하시면 다른 과목도 가닥이 잡히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두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이 많은 분량을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지? 이런 생각을 제일 두려워하셔서 첫 장만 넘기다가 그냥 덮거나 그 부담 때문에 이제 못 하시게 되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참여를 하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작년에 저희가 스터디를 진행하면서도 저도 스터디라는 걸 오프라인에서 강의도 듣지도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낯설었지만 중요했던 거는 같이 모여서 문제 푸는 것들, 공유하는 것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까 김미하고 님도 말씀하셨지만 24일, 1월 1일조차도 강의실을 다 잡아가면서 무조건 오시라고 했거든요. 예, 그때 오셔서 문제 푸신 분들은 다 붙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저희가 그때 홍보도 잘 안 돼서 늦게 스터디도 꾸려지고 인원이 적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하셔서 좀 아쉬웠긴 했지만 만약에 지금 1학년 분들도 계시고 4학년 아닌 분들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1학기 끝나면 7월 달부터 스터디를 결성을 하셔서 예, 미리 교과목을 한 번씩 리뷰를 맞춰 놓으시면 4학년 때요. 예, 1, 2학년 때부터 준비해도 예, 시험 못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현실적으로. 그래서 4학년 때 7월 말에 2학기 끝나시면 스터디를 결성하시고 8월에 리뷰를 쭉 해서 2달 동안 끝내시고 나면 그 다음에 8, 9, 10월, 11월 본인이 정리하시고 또 12월, 1월 달까지 문제 푸는 걸 계속 반복을 하시고 하면은 충분히 붙으실 수 있고요. 나머지 2달 동안에도 나머지 4과목을 같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을 정리하는 방법을 다른 과목 공부한 걸 배경으로 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분명히. 예, 가닥을 잡는데. 그래서 다른 과목도 가닥을 잡으시면서 반복적으로 문제 푸시고 예, 모여서 문제 푸시고 하시면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중간에 들어오는 거 예, 아마 환영하실걸요? 예. 그렇죠. 예. 제가 말씀 드릴게요. 1학년도 있다고 그러니까 꼭 시험 공부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이버 4년 하는 동안 1년 동안은 사이버가 어떤 건지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사이버 학교답지 않게 시험이고 학점 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회복지의 평가가 최종 평가가 효율성하고 효과성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해서 사이버 공부를 했으면 뭔가를 얻어가지고 나가는 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나는 뭐를 얻을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해야 돼.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사회복지사 협회에 그 해에 1급 사회복지사 전국 수석 한 사람 인터뷰가 나와요. 해마다. 근데 나는 그 전년도에 그거를 봤어요. 224개를 맞은 광주의 40대 아줌마가 그 전년도에 수석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럼 내가 수석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아주 웃기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7월 말부터 했어요. 나눔의 집 교과서 2번을 방학 동안에 2번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16번이잖아요. 8권 2번이니까. 2번을 그냥 책 읽듯이 읽고 9월 달부터 한 과목씩 이제 판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풀고 이제 12월 말쯤 되면은 인터넷이고 그 서점가이고 문제가 엄청 쏟아져요. 그러면 아침에 가서 다 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시험 문제 풀고 그러고 다녔어요. 나는 도서관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렇게 근데 공부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세트를 풀다 보면 아 이게 답이야라는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자랑하는 건 아닌데 그 해에 220개를 맞아서 붙었어요. 220개를 맞았어. 근데 그 해 수석이 223개였어요. 그래서 3개 때문에 놓쳤는데 법제에서 작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법제는 내가 한이 좀 맺혀있는 과목이거든요. 행정론, 정책론 하나씩밖에 안 틀렸어요, 나. 그랬는데 법제에서 많이 틀려서 요번에 법제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내가 법제를 하는데 요즘 밤 2시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강의 기대하셔도 될 거예요. 행정론 강의는 75점에다 맞췄어요. 75점 떨어지면 그건 공부 안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면 안 될 것도 다 돼요.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우선 공부해요. 공부를 해야지 뭐가 되지. 공부도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원서를 내고도 안 가면 시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원서 냈으면 가서 시험 보고 시험을 봤으면 합격하고 그래야지 내가 얻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학년 지금부터 공부하세요, 그럼.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사이버대이기 때문에 솔직히 일반대 대학원을 진학한다는 것에 솔직히 부담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대 이제 사회복지과든지 대학원 진학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준비하셔서 가셨고 또 실질적으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예, 저는 6개월 먼저 조기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에 사회복지사 1급, 사실은 별로 나 회사 다니고 그래서 되게 바빠서 딸 생각 없었는데 친구가 자꾸 꼬셔가지고 공부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공부를 하면서 대학원 갈 생각도 별로 안 했는데 공부를 하는데 어느 때 보니까 이렇게 모집 현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1급 시험 공부하는데 그냥 묻어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가 제가 그때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하게 된 동기가요. 저는 이제 직장에서 한 30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뭐 고위직 임원까지 했고 지금은 그 회사의 고문을 역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무슨 세대라고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 세대가 이제 은퇴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회복지학과 한양사이버대를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요. 그 사회복지학 공부는 사회 현상, 우리들 인간들이 삶을 공부하는 거라라는 굉장히 교수님께서도 강의하실 때 다학적인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공부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복지 학교의 사이버 강의를 들을 때는 사실 회사 다니면서 하니까 강의 듣기도 바쁘고 또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로 다 그때 돼서 열심히 하고 근데 사실은 1급 시험이든 모든 시험이든 시간이 임박해지면 집중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가 됩니다. 내가 평소에 이렇게 한 5개월, 4개월 전에 공부할 때는 그냥 대충 머리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지만 임박하게 되면은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러잖아요. 시험 직전에 하면 그냥 머리에 팍팍 들어오는 것처럼 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부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것 같고 근데 대학원 공부할 때도 특별히 대학원 공부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1급 시험 공부하면서 그동안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배웠던 거를 쫙 복습하게 되는 현상이 된 거예요. 그때는 대충 이제 우리 교수님 강의하시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1급 시험을 위해서 강의를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삶 또는 사회 현상을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근데 1급 시험을 공부할 때는 그 가운데서 말하자면 쪽집게 공부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이런 거랑 매칭이 돼서 면접 볼 때도 누구 못지않게 제가 같이 면접 본 친구가 28살밖에 안 된 친구였어요. 그 친구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친구였고 근데 면접 볼 때 저희들이 훨씬 유리한 게요. 저희는 사회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하는 질문에 우리 사회복지적 학문과 그 다음 사회 현상을 융합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하고요.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도 저희 사이버대 출신들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논문을 쓰거나 이렇게 거의 다 대학원에 가면은 토의식으로 하거나 토론식으로 하거나 자기가 논문을 써서 발표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사회적 경험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글도 잘 쓰고 또 토론 문화에도 또 우리가 사이버 강의를 듣긴 했지만 토론을 하는데 절대 딸리지 않고 같은 또 여기서 저희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대학원에 가면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거의 한 70% 정도는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근데 대학원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과목에 대한 이제 핵심적인 거를 도출해서 자기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할 때도 우리가 내가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한 그런 탄탄한 기초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서 공부하는 데도 훨씬 쉽고요. 대학원 가는 거 절대 겁낼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고 가서도 자신 있게 거기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시면 1급 공부하면 그거 그냥 대학원 진학 준비하는 거라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여기 사이버 들어올 때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30살 넘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졸업을 하면서 동시에 땄고, 저도 이제 4년 공부한 게 아니라 좀 편입을 하고 조기 졸업을 해서 2년 반 만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는 저희가 다 열심히 하는 분위기라서 바로 근데 자격증에 다 도전을 해서 대부분 전 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와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땄고요. 그리고 3년 좀 이게 사회복지 필드에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 바로 대학원에 도전을 하지는 않았어요. 제 스스로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이쪽 경력을 한 3, 4년 정도 더 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원에 도전을 한 계기가,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많이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잖아요. 근데 현장에 있으면서 좀 많은 한계라든가 벽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내가 의외로 공부를 많이 안 했구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더 스스로에 대한 자기 발전이 필요한 게, 저는 우선 조금 더 이론적인 거, 좀 학술적인 거 이런 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히려 저희 카드 같은 경우는 1급이나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비전공자는 그 비율로 저는 뽑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공자가 오히려 70% 이상 많고요. 비전공자는 20, 30%밖에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 기초적으로 알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혀 백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수준이나 이런 것도 오히려 공부 위주로 더 많이 시키세요. 대학원마다 그런 가르치는 그 방식이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대학은 좀 인맥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학연이 이렇게 형성되는 반면에 카드는 고등학교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좀 공부 위주로 많이 시키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부담 가질 정도로 시키진 않으세요. 왜냐면 저희가 직장인들이 거의 현직 사회복지사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끝나고 부랴부랴 오잖아요. 그런 걸 교수님들도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과제를 내준다던가 이렇게 강의를 한다던가 그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지는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매년 저희가 2-3명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좀 세다 하는 대학교는 안 넣으셨었대요. 일부러 우리가 사이버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안 뽑아줄 것이다, 그런 소문이 있는 것도 저도 들었거든요. 거기는 우리 사이버 넣어도 안 뽑는데, 이런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지는 편이에요.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학점에 좀 충실하시고, 그리고 좀 경력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 쪽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그런 걸 많이 좀 더 탄탄히 쌓아놓는다고 한다면 도전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든 아니면 제가 이 사회복지 쪽에서 조금 더 높은 발판으로서 좀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구축한다든가 하는 면에서는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더 하고 싶거나 접근하시거나 도전하실 수 있다는 그 기회는 넓어졌다는 거.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덧붙일게요. 저는 8명 중에서 저만 유일하게 지금 대학원을 안 가고 있는데 갈까 말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저건데, 전 대학원을 졸업하면 한갑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쓸 데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회복지사 1급에 대해서 취업을 해도 팀장이나 과장이 되려면 대학원 졸업장이 있고 석사 출신이면 한 2년 정도 앞당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팀장이 되려면 3년 이상 5년인데 과장 티어 같은 거는 대학원 출신이 우선이고 2년 정도 당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사회복지 1급을 따서 현장에서 필드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복지 그 대학원 그 석사증이 그것도 또 앞으로는 꼭 필요하게 될 거라고요. 지금은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권선배 카대 다니는데, 카대대학원은 공부 아주 많이 시키기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원이에요. 우리 그 선배 중에 하나 백이화 씨라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을게요. 저랑 이제 저거 하는 건데, 어느 날 제가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나 나 저기 카대대학원을 가려고 그러는데 면접을 본대요. 근데 면접을 3인이 들어간다며. 3인이 들어가는데 뭘 물어볼지 5개만 뽑아달래요. 왜냐하면 저게 시사적인 거, 이슈가 되는 거, 이런 거. 그래, 그래서 조금 이따 내가 메일로 보내줄게. 그래갖고 인터넷을 빡빡 뒤져가지고 몇 개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진짜로 베이비 부모에 대해서 이제 보내줬는데, 그 친구가 그거를 읽고 가서 면접을 봤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자기 오른쪽에는 서울대 출신이었고 또 옆에는 숭실대 출신이고 자기만 사이버
출신이었대요. 근데 교수들이 물어보는데 진짜 하늘의 도우심인지 자기한테 베이비 부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이렇게 노트 A4 용지 반절 정도 되는 분량을 내가 워드를 쳐서 줬는데 그걸 읽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공부 많이 했네 그러더니 진짜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근데 양옆에 사람이 떨어졌대요. 사이버라서 기죽을 거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질문에 대답 잘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원 해서 석사 따면 됐지 사이버에 대해서 위축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선례도 있더란 얘기예요. 괜찮죠? 응. 우리 시간이 다 돼가는데 꼭 오늘 선배님께 여쭤보지 않으면 집에 잠 못 자겠다 이런 질문 꼭 하시라고 제가 약 10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릴게요. 뵙기 힘든 분들이세요. 도움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1급 시험 볼 때요. 네,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건 일종의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험 보신 분은 누구나 아실 거예요. 잘 모르면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공부는요. 사회복지는 선하고 이렇게 나쁜 거 좋은 거가 이렇게 구별되는 학문이잖아요. 그 시험에 그렇게 나옵니다. 5문제 나오는데 4개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 또는 그럴 때 이렇게 문제가 좋은 거를 고르는 쪽으로 나가면 좋은 거를 골라라 해서 하면 가나다라 뭐 이렇게 나오고 또 틀린 거 고르는 거 하면 하나 어떻게 잘 모르면 답 중에 이렇게 봐서 완전히 다른 거 하나 또는 완전히 같은 거 하나 그 지문에 따라서 그렇게 찍으면 많이 맞습니다. 저도 몇 번 그렇게 해서 덕 좀 봤습니다. 그보다 사실은 전혀 모르면 찍는 것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공부했는데 좀 이렇게 좀 헷갈린다. 이럴 때는 그렇게 그 4문제 중에 꼭 그렇게 나옵니다. 뭐 가나 2개가 가다 답이면 그렇게 나온다든가 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론은 75점 이상 다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전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그쵸? 맞아요. 선배님 그리고 박스 형태 가나다라 그거 뭐 잠깐만 그거 설명해 드려요? 시험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답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박스형으로 나오는 거는 1번이 가나다, 2번이 가다, 3, 나라 이렇게 지문이 똑같아요. 어느 분하기든지 같은데 이럴 때 보면은 시간을 단축하면서 확실하게 맞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내 나름대로 하는 건데 처음에 지문을 라번을 읽는 거예요. 라번이 맞으면 답은 나라 아니면 라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른 건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를 읽으면 나가 답이 나도 맞고 라도 맞으면 답은 나라예요. 무조건 가나다는 볼 필요가 없어요. 나가 틀리면 답은 라 4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가나다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지문을 보면 라부터 보는 거야. 라부터 보고 나 보고 그다음에 보면 되니까. 그러면 시간을 거기서 한 10초 이상 단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그 재생지종이를 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얇아요. 근데 40대 아줌마들 가뜩이나 떨려 죽겠는데 이거 넘기다 보면 2장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 있거든요. 침실에서 한 장 넘기고 90문제가 하나로 나와요. 신문같이 옆으로 넘기는 건데 이게 종이가 얇다고요. 그러니까 2장 넘어갔는데 OMR 카드에다 쓰다 보면 나는 여기 이건 다 끝났는데 여기 몇 개가 남아있어요. 그럼 이게 2장 넘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시 시험관한테 OMR 카드 다시 달라고 그래서 서두르면 그거는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고. 그래서 시험 보는 노하우가 제가 이제 집에서 열심히 연습했죠. 시험지에는 암만 낙서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컴퓨터 사이펜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 위에다가 자기가 읽었을 때 이거는 확실하게 아는 답. 이게 답이 3번이면 문제 옆에다 3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요거는 좀 이상하다 하면 체크하고 넘어가죠. 그렇게 해서 90문제를 다 풀어놓은 다음에 OMR 카드를 놓고 1번의 답이 3번이면 OMR 카드 3번 찾기는 쉽잖아요.
번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체크한 문제는 다시 한번 읽고 하면 거의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지에다는 낙서 많이 해도 되니까 너무 저거 하지 말고 그 지문에다 동그라미를 치지 말고 문제 옆에다가 답번호를 써놓으면 실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전 그렇게 시험 봤어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선배님 때문에 굉장히 동기부여 많이 됐고요. 근데 지금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단기 학습 전략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서에 굉장히 충실을 하라는 거는 너무 정해진 답인데 그 시험을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편입을 했기 때문에 그 과목을 듣다 보니까요. 나중에 역행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거 먼저 듣고 뭐 1학년 법제 과목을 저는 늦게 듣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과목이 있는데 과연 기본서를 그냥 공부를 하라 했는데 그 8과목 순서를 뭐 보는 대로 인행사만 8번 보셨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통합적인 부분이 아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목별로 그래도 어디 인행사 스타트가 인행사인 건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그거 말고 8과목 중에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래도 조금 이해하는데 같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효과적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대로 굉장히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신입생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수능 세대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시험에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는 50분에 50문제 푸는 거 좀 교수님들이 많이 준비를 시켜주셔서 다행히 지금 연습이 됐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고 나중에 보려고 했는데 몰라서 실적으로 체크하다 보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보다가 애매한 거를 그냥 그래도 일단은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할 상황을 놔두고 공간으로 놔두고 하는 게 좋은지 실질적으로 하긴 체크해야지. 네, 그것 좀 두 가지 좀. 근데 8과목 중에 순서라고 굳이 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 교시별 있잖아요. 이제 인행사부터 시작은 되는데 사실 인행사부터 꼭 안 해도 돼요. 사실 근데 기본이 이제 인행사기 때문에 기본으로 시작해서 사실은 인행사를 하면 실천기술론까지 다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정책하면 정책, 법제, 행정 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조사론이 아주 그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작년에도 실천기술론에 평가 문제가 평가, 기록평가 요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평가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 방식으로 조사론 거 문제도 다른 데서 또 한두 개씩은 또 나오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뭐를 공부하느냐가 먼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교시별로 생각은 하면 돼요. 인행사를 내가 좀 더 잘 안다 생각하고 조사론을 좀 더 잘 안다 생각하면, 실천기술론이나 실천론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 복지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장애인 쪽 이제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래서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실천 쪽에 제가 좀 다른 분들보다 좀 이해가 빠른 편이더라고요. 작년에 시험을 봐보니까 이제 한 20-30분 앉아있는 분들 중에 1급 시험 같이 하신 분들 중에 보면 행정, 정책, 법제에 되게 더 많이 해박하신 분이 계시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가 되게 많이 점수가 나오시는 분이 계시고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 취약한 부분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약한 부분을 자기가 먼저 하는 게 더 낫고 그게 만약에 정책적인 부분이 내가 취약하다 그러면 정책을 먼저 해야 되겠다 당연히. 그리고 나중에도 마지막 끝에도 정책, 행정, 법제를 공부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딱 봐서 내가 이쪽 부분이 부족하다. 그럼 그쪽 부분도 시작을 하셔야죠. 그리고 마지막도 그쪽 부분으로 끝내고. 그러니까 중간에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그 방식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가 뭐였지? 시간 분배. 어떤? 시험 볼 때. 문제 체크하면서. 근데. 제일 중요한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교수님들 시험 보는 건 인터넷으로 시험 보잖아요. 인터넷으로 볼 때는 50분에 50문제 되게 짧은 것 같아, 시간. 사실 50분에 50문제 충분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다 이렇게 찍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한 번 보고 다시 한 번 돌아서 다시 한 번 볼 시간 충분했어요.
그 시간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으로 봤을 때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컴퓨터로 보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으로 보면은 지금 또 시간도 늘어났잖아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을 더 볼 수 있는 시간은 제가 지금 이제 연습을 하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시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하면 안 되겠지만 공부는 하셔야 되겠죠? 네. 네. 시간당 이제 문제당 10초라는 게 꽤 긴 시간이에요. 보통 한 번 하고 나면 한 20분, 90문제 한 번 훑고 나면 20분 정도 되니까 시간은 그렇게 안 모자랄 것 같아요. 공부하면은.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시간이 좀 짧죠? 네.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자리를 정리할 것 같은데요.